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 어저께는 하루 종일 분노하는 뉴스가 쏟아져서 도대체 무엇부터 분노해야 될지 순서를 정하기 힘들 만큼 진짜 숨막히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사람은 김영호 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판사로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근데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한 거는 그래 그렇다 쳐요. 근데 그분이 기각을 하면서 세운 논리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1930년대 40년대에서 아직도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예 우리가 식민지였다는 그 사실조차도 아예 잊어버린 마치 복고일의 비명을 찾아서의 소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19세기 초반에 그 두개골을 가진 판사가 이 사회의 정의의 최후의 보류인 판사의 자리를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치 진짜 어제는 일제시대에 다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보다 이제 일베 극우 판사를 보는데, 아니 극우도 이제 일본 극우.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도 굉장히 엽기행각을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문재인 판사로 찍혀 있었어. 심지어 지역도 대구야. 근데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법에 올라와서 대법원의 판결을 다 뒤집을 만큼 이 호연지기를 가진 이 판사를 이 중간 이 사회의 시스템이, 이 사회의 이 법원이, 사법부가 견제하고 걸러낼 어떠한 장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죠. 시험만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의 그 네트워크와 자기들의 이걸로 다 가니까 어떤 엽기행각을 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이 한 나라를 그냥 그 100년 전으로 돌아볼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만들 만큼 진짜 큰 사고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개혁 얘기하고 언론개혁 얘기하고 검찰개혁 얘기하는 게 정말 이게 그냥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걸러내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공수처를 통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이 사회의 여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시민의식을 통해서도 걸러내어지지 않고 계속 이 사람들이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특히 이 사회의 사회적 정의의 최후의 보류인, 시대정신의 최후의 보류인 판사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숨에 100년 전으로 돌려놔 버리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어저께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12명 명단을 전달하고서는 그걸 특수본에다가 넘겨버립니다. 정 의원은 굉장히 똑똑하죠. 좋아하는데 이분이 너무 원칙 하다 보니까는 가끔씩 삑사리를 내요. 그리고 이분이 조금 또 쓴소리를 내면은 또 국힘당에서는 맨날 그 정권의 충견이라고 하면서 사퇴하라고 하니까 이분도 눈치를 보고 최대한 중립적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권익위가 되고 나서 가끔 삑사리를 좀 냈죠. 일단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제보한 이 공익제보자, 이 당직사병인가? 이 사람도 공익제보자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김학의 이 제보자가 검사였는데 그 사람도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면서 옹호를 해줬어요. 그때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민주당 의원 그 12명 부동산 의혹 투기자를 전달하면서 특수본에 넘긴 거는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조리돌림 당하고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이 상황을 악용할지를 뻔히 아는 상황에서 원칙대로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거 이건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자해 정치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맡기고 국힘당을 끌어들지 못하고 여론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칙대로 가자 해서 민주당 의원들만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서로 논의해서 국힘당이 들어올 수 있게 하거나
최소한 발표나 특수본에 보내는 것들은 그럼 국진단도 전소서나 다 끝난 다음에 그럼 같이 그럼 특수본에 보내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낫지 않았나.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 명단에 있는 의원들이 다 반발하고 있잖아요. 몇 명은 이미 탈당해버렸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174석이 너무 버거웠나? 이제 줄이기를 하고 있나?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민주당이 좀 너무 이게 자학이나 자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진짜 자승자박이라고 이렇게 정치를 못할 수 있는가? 이렇게 못하기도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거의 뇌를 놓지 않은 이상은. 와, 진짜 답답해요. 근데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이제는 뭐 칼을 뺐으니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원칙대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민주당한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국힘당이 빨리 이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걔 같은 감사원 가지고 개드림 날리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언론 대응이라든가 이 야당 대응에 있어서 거의 무기력의 끝이에요. 끝을 보여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치를 못할 수 있는가? 어떻게 180석을 얻고 그래도 유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국진당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생각했던 당이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진짜 거의 종이 인형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저는 진짜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길만 찾아서 가고 싸우는 걸 피해서 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안 하면 나중에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안 하고 피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제 무능력자가 돼버린 거죠. 예. 김양호 판사 이후에 진짜 사람들을 다시 또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든 그 인터뷰가 하나 나왔어요. 양정철. 결국 양정철 전 민주원장이 저는 커밍아웃 했다라고 봐요. 지금까지 양정철은 흑막에 가려져 있었고 소위 말해서 이 민주당의 이 숨은 책사였단 말이에요. 무관의 재앙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혼동스러워하고 있을 때 사실은 이 배우가 양정철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은 되게 많았죠. 근데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고서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딱 양정철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내가 왕이야 하는 것처럼. 근데 어저께 양정철의 인터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사역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미사역으로. 여러분 얼마 전에 송영길의 기자회견문이 미사역으로 제가 가득 찼다고 했잖아요. 미사여구 없이 그냥 직구를 날리란 말이야. 미사여구를 날리는 이 정치인들이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구린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근데 얘네는 그 쉽게 얘기하는 게 너무 두렵고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앞에다 다 미사여구를 붙여서 나중에 빠져나갈 모든 구멍들을 다 만들어 놓고서는 이런 말을 해요. 윤석열도 비슷하게 하죠.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의 인터뷰가 조국에 대해서 그 혼자 감당하지 그 왜 책 내가지고 괴롭혀. 그리고 박원순의 시민장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에 진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놓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지금 주류들이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지금 못하는 걸 지금 양정철이 나와서 하나하나씩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6월달, 7월달 되면은 박원순 시장이 일주기가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또 스탠스를 하고 사과를 하면은 이제 지지자들은 더 이상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 지금 이전에 이 양정철이 나와서 단도리를 해주는 거예요. 조중동이 원하는 대로 언론 플레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 양정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딱 조중동이 원하는 이 프레임 안에서 다 말을 해줘요.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부동산 문제 다 포기해라. 문재인 정부는 세련된 아마추어들로 가득하다. 이런 정치 안 된다. 결국은 남은 건 연정밖에 없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쭉 보면 한 큐로 끼워주는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나는 너를 버릴 거야.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커밍아웃 할 거고 나는 너를 무너뜨릴 거야.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널 무너뜨릴 거야. 라는 저는 이 선언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양정철의 인터뷰는 이낙연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그 민주당의 섀도우들이 해왔던 이 행태들과 너무나 이 한 꾀로 끼워져요. 왜 민주당이 이 180석을 가지고 망가져 내렸는지를 너무 보여요. 더 이상은 민주당, 이 문재인 정부 같은 정부가 탄생하지 않게 하겠다. 더 이상 노무현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개혁 안 하고 싹싹꿍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국회를 정부의 이 형태를 만들겠다. 그래서 국회와 연립정부 지금 계속 연정을 얘기하잖아요. 내각제를 얘기하고 지금 이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대통령은 이제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윤석열이 되더라도 더 이상 뭐 이재명이나 뭐 이런 소위 말해서 대중성과 개혁성을 갖춘 사람이 더 이상 민주당의 대통령에 나와서 자기들이 꼬봉으로 남지 않게끔. 꼬봉으로 살지 않게끔 얘네들은 이제 이건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은 인터뷰였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핵심적인 게 하나가 뭐냐. 윤석열하고 친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말을 돌려요. 윤석열이 통합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윤석열은 그걸 잘할 거다라고 그걸 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 속에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 왔지만 이 양정철과 윤석열은 친하다라고 하잖아요. 예, 친한지 안 친한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이용해 먹는 관계는 확실한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 양정철의 이 인터뷰가 소위 민주당의 이 주류와 이 섀도우들의 이 정신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는 이 친노 그룹의 정신을 반영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내각제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쪽으로 줄을 설 수 있는 확률은 저는 이제는 너무 높아졌다. 그리고 이것들은 노골화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드라마를 찍으면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를 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갈 때 그걸 다 막았던 사람들이요. 저 한나라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당 안에 있는 저 난닝구들과 저 주류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못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썼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우리는 또 똑같이 그 시즌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대선은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저 사람들 이길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너무 똥파리가 많아졌다는 사실이고 이 똥파리들은 제가 봤을 때 변종 난닝구예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이동영 작가도 이 부분을 알아요. 쟤네들의 정체가 뭐냐. 제가 볼 때 쟤네들은 변종 난닝구예요. 쟤네들이 끝내 이제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이쪽에 붙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은 그거는 이제 대충 쟤네들의 정체는 나온 것 같아요. 끌려가는 정치, 저런 어떤 일부 스피커나 이런 사람들에서 끌려가다가 이런 식의 계속해서 배신을 당한 거거든요. 결국은 사고의 근육을 키우고 지금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단지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 용인해야 되고 봐줘야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조국 팔고 추미애 팔면서 양정철 칭찬하고 양정철 욕하지 말라고 난리쳤던 몇몇 사람들 있죠. 유튜버들. 그 사람들 지금 무슨 말 할지 저는 정말 너무 궁금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추미애 조국 팔면서 사실상 민주당 이 당권파와 섀도우들의 이익을 대변했던 그 일부 유튜버들. 그 사람들 밥줄 끊어야 된다고. 저는 진짜 이제는 왔다고 봐요. 저는 지지자들이 나서서 행동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